남편에게 버림받고 빈손으로 거리에 내몰린 만삭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부잣집 딸을 쫓아 떠난 남편, 그리고 홀로 남겨진 그녀 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길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등을 돌린 한 어머니가 오직 자식들을 향한 사랑 하나로 운명을 뒤바꾼 실화의 바탕을 둔 이야기입니다. 만삭의 배를 안고 빗속에 서 있던 그날, 순영은 남편이라는 사람이 던진 한마디에 세상이 통째로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수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수명은 1968년 충청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사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남의 논을 부쳐먹는 소작농이었고 어머니는 품삯을 받고 이 집 저 집 일을 도와주며 살림을 꾸렸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끼니를 걱정하는 날도 적지 않았습니다. 겨울이면 찬바람이 마루 틈 사이로 파고들었고 이불 하나에 네 남매가 몸을 맞대고 웅크려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가난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따뜻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힘든 날에도 아이들 앞에서 한숨을 쉬는 법이 없었고 어머니는 자신의 밥그릇에서 반찬을 덜어 아이들 앞에 놓으며 이미 먹었다고 웃었습니다. 순영은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부족한 것은 많았지만 사랑이 부족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순영은 어릴 때부터 유난히 참을성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동생들을 돌보고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밭일을 거들었습니다. 공부를 잘했지만 대학 따위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19살의 순영은 서울행 완행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가방 하나, 그리고 어머니가 쥐어준 봉투 안에 담긴 얼마 되지 않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 나와 순영의 손을 한참 동안 놓지 못했습니다. 몸 성이 있어야 한다. 알겠지? 그 한마디가 순영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서울은 크고 시끄럽고 낯선 곳이었습니다. 순영은 구로공단 근처의 작은 봉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기숙사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쪽방에서 다른 여공 4명과 함께 지내며 하루 12시간 넘게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손끝이 바늘에 찔려 피가 맺히는 날이 허다했고 허리는 늘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순영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 고향에 보내는 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순영은 자신의 두 손으로 삶을 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태수를 만난 것은 22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같은 공장의 생산관리 쪽에서 일하던 태수는 순영보다 3살 위였습니다. 키가 훤칠했고 말수는 적었지만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휘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수는 야근을 마치고 돌아가는 순영에게 슬그머니 캔커피를 건네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절한 동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길, 태수가 순영의 걸음에 나란히 맞추며 말했습니다. 순영 씨는 웃을 때 제일 예뻐요. 근데 요즘 통 안 웃더라고. 그 한마디에 순영의 심장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가난한 시골 소녀에게 누군가가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그 자체로 벅찬 일이었습니다. 둘의 연애는 소박했습니다. 월급날이면 시장통의 허름한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고 일요일에는 한강변을 걸으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태수는 말했습니다. 나는 크게 벌지는 못해도 당신 고생은 절대 안 시킬 거야. 순영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결혼식은 공장 근처의 작은 예식장에서 올렸습니다. 하객이라고 해야 공장 동료 몇 명과 고향에서 올라온 순영의 어머니가 전부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순영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습니다. 이제 자신에게도 가정이 생겼다는 것, 함께 삶을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신혼의 나날은 가난했지만 따스했습니다. 좁은 반지하 새방에서 순영은 정성스레 밥상을 차렸고 태수는 퇴근 후 군말 없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적은 월급을 모아 언젠가 작은 가게라도 하나 내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순영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수는 기뻐했습니다. 순영의 배에 귀를 대고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듣겠다며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순영은 그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뱃속의 아이, 그리고 함께 그려가는 미래가 있었으니까요. 균열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찾아왔습니다.
태수가 거래처를 관리하는 직무로 옮기면서부터였습니다. 거래처 사장의 딸인 미연이라는 여자를 알게 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미연은 대학을 나왔고 외제차를 몰았고 손에는 순영이 평생 만져본 적 없는 브랜드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태수의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래처 미팅이라며 늦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는 주말에도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순영이 물으면 짜증을 냈습니다. 맨날 의심이야?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한때 다정하던 말투는 차갑게 변했고 순영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더 이상 온기가 없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순영은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밤마다 남편의 빈자리를 쓸며 순영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한 걸까? 불안은 서서히 독처럼 번졌고 순영은 웃는 법을 잊어갔습니다. 태수는 이제 대놓고 순영을 구박했습니다. 밥맛도 없고 집도 맨날 이 모양이야. 만삭의 아내에게 던지는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날카롭고 잔인한 말들이었습니다. 순영은 참았습니다. 아이 때문에, 가정 때문에, 한 번 더 참으면 괜찮아지리라는 헛된 희망 때문에.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태수가 순영 앞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단단하게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나 나갈 거야. 너와는 더 이상 안 되겠어. 순영은 처음에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눈을 보는 순간 이것이 이미 오래전에 결정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태수는 미연과 함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연의 아버지가 사업을 물려줄 것이고 새 출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순영이 무릎을 꿇고 매달렸지만 태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짐을 싸놓고 온 것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순영에게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통장에는 잔액이 3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월세도 낼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24살, 만삭의 몸,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서울 한복판에서 순영은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아니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때까지. 그때였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발로 찼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마치 엄마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순영은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무너진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순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음을 삼키고 젖은 눈으로 텅 빈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남편의 흔적은 옷걸이 몇 개와 벽에 남은 못자국뿐이었습니다. 그 쓸쓸한 풍경이 오히려 순영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키겠다. 이 아이에게만은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게 하겠다. 그것이 그 밤 순영이 자신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여전했지만 순영의 눈빛은 조금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오른 것은 분노도 원망도 아닌 어머니로서의 본능이었습니다. 고향의 어머니가 그러했듯이 자신의 밥그릇을 비워서라도 아이를 먹이겠다는 각오, 자신의 잠을 줄여서라도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겠다는 다짐. 순영은 그 밤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거운 배를 두 손으로 받치며 비틀거리면서도 일어섰습니다. 세상은 순영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영에게는 아직 두 손이 있었고 뱃속에서 힘차게 발을 차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았던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결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24살의 순영은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버림받은 아내가 아닌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순영이 서울의 빈 방에서 일어선 것은 새벽 4시였습니다. 갈 곳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충남 예산, 논밭 사이에 낮은 지붕을 이고 앉은 친정집. 순영은 남은 짐을 보따리 하나에 쑤셔 넣고 만삭의 몸을 이끌고 시외버스에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예산까지 3시간.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뱃속의 아이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점점 익숙해질수록 순영의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시집간 딸이 만삭의 몸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시골에서는 모를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버스에서 내려 흙길을 걸을 때 밭에서 일하던 이웃 아주머니가 순영을 보았습니다.
놀란 표정이 이내 알겠다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시선 하나가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친정 마당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척해진 얼굴, 부은 눈, 보따리 하나만 든 손. 어머니는 그저 순영의 손을 잡아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버지는 마루 끝에 앉아 담배만 피우셨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칠순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허리를 다쳐 농사일도 제대로 못하셨고 어머니는 이웃집 밭일을 도와주며 겨우 반찬거리를 마련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런 집에 만삭의 딸이 돌아온 것입니다. 순영은 부모님께 짐이 되는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를 죽여 울었지만 얇은 벽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소리가 들려올 때면 울음조차 삼켜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예상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마을 회관 앞에서 사람들은 순영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한테 버림받았다더라. 서울에서 쫓겨왔다더라. 그 소문은 작은 마을을 빠르게 돌았고 순영이 길을 걸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배 위에 머물렀습니다. 누군가는 대놓고 혀를 찾고 누군가는 가여운 것이라며 동정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순영에게는 그 동정마저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었고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고개를 떨구지 않기로 했습니다. 출산은 예정보다 열흘이나 빨리 찾아왔습니다. 한겨울 새벽 2시에 양수가 터졌습니다. 시골에는 산부인과가 없었고 가장 가까운 보건소까지 20리 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웃집 경운기를 빌려 순영을 태웠습니다. 얼어붙은 시골길 위에서 경운기가 덜컹거릴 때마다 순영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보건소에 도착했을 때 당직 간호사 1명과 숙직 의사 1명이 전부였습니다. 분만실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한 방에서 순영은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이 손을 잡아주는 분만실의 풍경은 순영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진통이 밀려올 때 잡을 수 있는 것은 철제 침대의 차가운 난간뿐이었습니다. 이를 깨물고 땀을 흘리고 온몸에 힘을 다해 밀어내고 마침내 새벽 5시 23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울음이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순영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을 때 순영은 울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아닌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주름투성이의 작고 붉은 얼굴, 꼭 쥔 2주먹, 엄마의 심장 소리를 찾아 고개를 돌리는 아이. 순영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볼을 어루만지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반드시 너를 지킬게. 이 세상 누구도 너를 아프게 하지 못하게 할게. 산후조리는 사치였습니다. 출산 닷새 만에 순영은 일어나야 했습니다.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로한 부모님에게 더 이상 짐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순영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읍내 새벽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담가놓은 콩으로 두부를 만들어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갓 태어난 민수를 포대기에 엎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두부를 좌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겨울 새벽의 시장 바닥은 발끝이 얼어붙을 만큼 차가웠지만 등에 업힌 아이의 온기가 순영을 버티게 했습니다. 두부 한 모에 500원, 하루에 20모를 팔아야 10,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10,000원으로 분유를 사고 기저귀를 사고 부모님 약값을 보탰습니다. 시장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오후에는 이웃집에서 가져온 옷 수선을 했습니다. 찢어진 바지를 깁고 줄인 치마단을 받고 낡은 점퍼에 지퍼를 갈았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아 발판을 밟을 때면 옆에 놓인 요람에서 민수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재봉틀에 달그닥거리는 소리가 자장가 대신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바늘을 놓을 수 있었고 새벽 4시면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은 4-5시간이 전부였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아이의 얼굴을 보면 피로가 아닌 것이 가슴 안에서 차올랐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힘이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나고 5달이 지났습니다. 순영의 손은 갈라지고 거칠어졌지만 민수는 하루하루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다시 한번 순영을 시험했습니다. 민수가 돌을 앞둔 어느 날 순영은 아침마다 계속되는 구역질에 불안한 마음으로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숙녀의 다리에서 힘을 빼놓았습니다. 임신 3개월이었습니다. 태수가 떠나기 직전 이미 뱃속의 둘째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고 있었을 뿐 그 아이는 아버지가 등을 돌린 그 밤에도, 어머니가 경운기를 타고 보건소로 달려가던 그 새벽에도, 새벽 시장의 칼바람 속에서도 순영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보건소 복도 의자에 앉아 순영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겨우 한 아이를 건사하는 것도 벅찬데 또 한 아이라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잠시, 정말 잠시 어둠 속에서 포기라는 단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포대기 안에서 민수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이 좋다는 듯이 웃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순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아이도 하늘이 보내주신 거다. 형도 있으니 외롭지 않을 거다. 순영은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후에 수선할 옷이 3벌이나 남아 있었고 내일 새벽 시장에 내놓을 두부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가 뱃속에서 점점 커가면서 순영의 몸은 더욱 고단해졌지만 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를 업고 둘째를 품고 순영은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여름, 같은 보건소에서 둘째 아들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도 남편은 없었지만 곁에는 옹알이를 하는 민수가 있었습니다. 준호를 가슴에 안고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순영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만 있다면 어떤 고단함도 견딜 수 있다고. 두 아이를 양팔에 안고 순영은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 그녀는 다시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서울행 버스 안에서 순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올 때와는 반대 방향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었지만 같은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1년 전 만삭의 몸으로 이 길을 내려왔을 때 순영은 쫓겨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이 길을 올라가는 순영은 스스로 선택하여 걷는 여자였습니다. 그 차이가 순영의 등뼈를 곧게 세워주었습니다. 친정을 떠나기 전날 밤 어머니는 순영의 손에 봉투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평생 농사지어 모은 돈에서 떼어낸 주름진 10,000원짜리 몇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밖에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어머니의 말에 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충분하다고, 아니 그 이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으셨지만 새벽 버스 정류장까지 나와 순영의 보따리를 들어주셨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아버지가 손을 드셨습니다. 평생 한 번도 손을 흔들어 본 적 없는 아버지의 그 어색한 손짓이 순영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크고 차가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순영은 더 이상 그 차가움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시골 새벽 시장의 칼바람을 견딘 사람에게 서울의 바람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왼팔에 민수를, 오른팔에 준호를 안고 순영은 서울역 계단을 올랐습니다. 가진 것은 보따리 하나와 어머니가 쥐어준 봉투, 그리고 두 아이의 숨소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전부였기에 오히려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순영이 처음 발을 들인 곳은 서울 외곽의 허름한 쪽방촌이었습니다. 보증금 20만 원에 월세 8만 원짜리 단칸방. 장판은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벽지 사이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순영은 그 방을 처음 본 순간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비로소 자기 이름으로 된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이 말할 수 없이 벅찼기 때문입니다. 민수와 준호를 바닥에 내려놓고 순영은 그 좁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한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사한 첫날 옆방 문이 열리더니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복순 여사였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홀로 사시는 분이었는데 순영의 두 아이를 보자마자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이고, 이 귀한 것들. 복순 여사는 그 한마디와 함께 된장찌개 한 냄비를 들고 순영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영은 사양하려 했지만 할머니의 손길은 거절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공기와 된장찌개 한 그릇이 순영의 서울 생활 첫 끼니가 되었습니다. 그 맛을 순영은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복순 여사는 그날 이후로 순영의 삶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순영이 일을 나갈 때면 아이들을 맡아주셨고 아이들이 아플 때면 밤새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순영이 감사하다고 할 때마다 할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남의 도움으로 살았어. 이건 갚는 거야.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순영에게는 하나의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도움이란 빚이 아니라 흐르는 물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순영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는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4시 반이면 집을 나서 근처 오피스 건물 3곳의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쓸고 화장실을 닦고 복도를 걸레질하는 일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갈라져 피가 맺혔지만 순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7시까지 청소를 마치면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깨우고 밥을 먹였습니다. 복순 여사에게 아이들을 맡긴 뒤 8시 반이면 근처 식당으로 출근했습니다. 점심과 저녁 장사를 치르는 식당에서 순영은 주방 보조로 일했습니다. 채소를 다듬고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저녁 9시가 되어야 식당 문을 닫았고 뒷정리를 마치면 10시가 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은 이미 복순 여사 곁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순영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자기도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4시. 그런 하루가 1년, 2년 쌓여갔습니다. 순영의 손은 점점 거칠어졌지만 통장의 숫자는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식당 사장님은 김 사장이라 불리는 50대 여자분이었는데 순영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뒷정리를 하는 순영에게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순영아, 네가 만든 반찬 있잖아. 손님들이 자꾸 물어봐. 이거 누가 만든 거냐고. 순영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정성껏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진지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시장 쪽에 자리 하나 비었는데 반찬 좌판 한번 해볼 생각 없어? 네 솜씨면 되겠어. 순영은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안정적인 월급을 포기하고 장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큰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2가지 일을 계속하다가는 몸이 버텨주지 못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모아둔 돈과 김 사장에게 빌린 돈을 합쳐 순영은 시장 한켠에 작은 반찬 좌판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김치와 나물 서너 가지로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도 있었고 반찬이 남아 아이들과 며칠째 같은 반찬만 먹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명, 2명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김치가 우리 어머니 김치 맛이야. 어느 손님의 그 한마디가 입소문을 탔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좌판 앞에 줄이 서는 날이 생겼습니다. 그 즈음 순영의 삶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동현이라는 이름의 목수였습니다. 시장 근처 건물 수리를 하러 왔다가 순영의 좌판에서 밥을 사 먹은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동현은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말 속에 진심이 있었습니다. 순영의 2 아이를 처음 본 날, 동현은 아무 말 없이 민수를 어깨에 태워주었습니다. 민수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순영은 그 웃음소리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현은 한 번도 순영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좌판이 파할 때쯤 나타나 무거운 짐을 들어주었고 비가 오는 날이면 천막을 고쳐주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는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 깊었습니다. 결혼은 소박했습니다. 동사무소에 혼인신고를 하고 복순 여사가 차려준 잔치상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순영은 그 작은 밥상 앞에서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누군가의 곁에 다시 앉을 수 있다는 것이 이토록 감사한 일인 줄은 몰랐습니다. 동현은 민수와 준호를 자기 호적에 올렸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그렇게 했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그 한마디에 순영은 이 남자를 평생 믿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번째 아이 은지가 태어났고 4번째 아이 지훈이, 그리고 5번째 아이 하늘이가 차례로 태어났습니다. 좁은 집은 더 좁아졌지만 웃음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동현은 새벽부터 공사 현장에 나가 일했고 순영은 반찬 가게를 키워나갔습니다. 좌판은 어느새 작은 점포가 되었고 단골 손님들은 순영을 이름 대신 반찬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고단했지만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저녁이면 5 아이와 둘러앉은 밥상이 세상 어떤 만찬보다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운명이란 한 사람에게 행복만을 허락하지 않는 법입니다.
하늘이가 3살이 되던 해 겨울 공사 현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현이 발판이 무너져 떨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동현은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순영은 그 차가운 손을 잡고 밤새 이름을 불렀습니다. 동현아, 동현아. 그러나 동현은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순영은 울지 않았습니다. 5 아이가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장지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수가 순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10살 남짓한 아이의 손이 어른처럼 단단했습니다. 엄마, 내가 있잖아. 그 말에 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있지. 너희들이 있지. 다시 홀로 되었습니다. 2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버림받은 것이었고 2번째는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순영을 팔자가 사나운 여자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순영은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처음과는 달랐습니다. 곁에 5 아이가 있었고 2 손으로 일군 가게가 있었고 2번의 절망을 견뎌낸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순영은 동현의 영정 앞에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당신이 사랑한 이 아이들을 내가 반드시 잘 키우겠다고. 남편을 2번 잃은 여자. 세상은 그녀를 불행한 사람이라 불렀지만 순영은 자신의 불행을 셀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5 아이의 밥상을 차려야 했으니까요. 그 밥상은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반찬 3가지를 그릇에 담아 식탁에 올리는 일. 순영에게 아침 밥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증거였고 이 집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밥상 앞에서 하루를 시작했고 순영은 아이들이 숟가락을 드는 모습을 보며 하루를 버틸 힘을 얻었습니다. 반찬 가게는 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동현이 떠난 뒤에도 가게 문을 닫은 날은 단 하루, 장례식 당일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영은 부은 눈으로 김치를 담갔습니다. 손님들은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평소보다 반찬을 하나씩 더 사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위로 방식이었습니다. 민수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동생들의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준호는 가게에서 무거운 통을 날랐습니다. 아직 어린아이들이었지만 그 어깨 위에 이미 가장의 무게가 얹혀 있었습니다. 순영은 그런 아이들이 안쓰럽기도 했고 동시에 믿음직스럽기도 했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늘 함께 왔습니다. 밤이면 순영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가는 일이 유일한 기도였습니다. 숫자가 맞아떨어지는 날이면 숨을 내쉬었고 모자라는 날이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한다는 단어는 그 가계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가계부의 숫자들 사이사이에는 순영의 진짜 기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내일도 가게 문을 열 수 있기를, 그리고 언젠가 이 아이들이 엄마보다 더 넓은 세상을 살아가기를. 순영의 하루는 늘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자신보다 먼저 챙겨야 할 5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둠 속에서 부엌 불을 켜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쌀을 불리고 된장국 냄비를 올리고 아이들 도시락에 넣을 반찬을 볶았습니다. 계란말이를 말고 김치를 잘게 썰어 볶음밥을 만들고 작은 반찬통 5개에 하나하나 정성을 담았습니다. 어떤 날은 손이 너무 갈라져서 칼자루를 잡을 때마다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겨울이면 갈라진 손등에서 피가 배어나왔고 여름이면 땀이 상처 위로 흘러 따가웠습니다. 허리는 오래전부터 휘어지기 시작했지만 순영은 병원에 갈 시간도 돈도 없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었습니다. 오늘도 엄마가 맛있는 거 싸줬어 하며 도시락을 건네는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환한 얼굴을 지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면 순영은 곧장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반찬 가게 재료를 사고 주문을 받고 하루 종일 서서 일했습니다. 점심을 먹는 시간도 아까워 김밥 한 줄로 때우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면 다시 아이들 밥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나면 밤 11시, 12시. 순영은 잠자리에 누워도 금방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장볼 목록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다가 이번 달 전기세를 걱정하다가 어느새 새벽 4시 알람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순영이 절대 포기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이었습니다.
순영 자신은 중학교를 겨우 졸업한 것이 학력의 전부였습니다. 어린 시절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교 대신 공장으로 향해야 했던 기억이 늘 가슴 한켠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나는 못 배웠지만 내 자식들만은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물려줄 땅 한 평 없고 통장에 남겨줄 재산도 없지만 교육만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것이 순영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학원비가 없으면 도서관을 이용했습니다. 순영은 퇴근 후 동네 도서관에 들러 아이들이 읽을 만한 책을 빌려왔습니다. 밤마다 어린 동생들을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글을 잘 모르는 순영이 더듬더듬 읽어주는 동화책이었지만 아이들은 그 시간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한 이 집은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순영이 책을 읽다가 모르는 한자가 나오면 큰아이들이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순영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엄마보다 똑똑하네. 엄마는 민수가 자랑스러워. 그 말을 듣는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러나 민수에게도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간 민수는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이 어릴 때는 그저 슬픈 일이었지만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그것은 분노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 집에는 아버지가 없는 거냐는 질문을 순영에게 던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묻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밖에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학교에서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선생님에게 반항하고 친구들과 주먹다짐을 하고 어떤 날은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순영은 미칠 것 같았습니다. 가게를 일찍 닫고 동네 골목골목을 헤맸습니다. PC방을 찾아다니고 민수 친구들의 집 앞을 서성이고 밤거리를 걸으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그 목소리는 어둠 속으로 흩어졌고 돌아오는 것은 매서운 바람뿐이었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골목을 헤매다 지쳐서 집 앞 계단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이들에게 아버지 하나 만들어주지 못한 내 탓인가? 순영은 자신을 끝없이 자책했습니다. 민수가 새벽에 몰래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순영은 자는 척했습니다. 붙잡고 혼내봤자 아이는 더 멀어질 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영은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입으로 하면 감정이 앞서서 울음이 터질 것 같았고 아이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새 가게를 닫고 나서 작은 노트를 펼쳐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써내려갔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글을 잘 못 쓰는 거 너도 알지. 그래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 네 아버지 이야기를 해줘야 할 것 같아. 너의 첫 번째 아버지는 엄마가 너를 뱃속에 품고 있을 때 떠났다. 왜 떠났는지 엄마도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어. 엄마가 부족해서, 엄마가 가난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알아. 떠난 사람의 이유는 떠난 사람에게 있는 거야. 엄마 탓이 아니고 네 탓은 더더욱 아니야. 네 두 번째 아버지, 동현 아저씨는 너를 친아들처럼 사랑했어. 그 사람이 너를 안아주던 날, 엄마는 처음으로 우리 민수가 아버지 품을 알게 되었구나 싶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그 사람도 떠났지만 그건 병 때문이었어.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야. 마지막까지 너희 이름을 부르던 사람이야. 민수야,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 너희 때문이 아니야. 너희를 위해서야. 엄마한테 너는 세상 전부야. 네가 아프면 엄마가 아프고 네가 웃으면 엄마가 웃는 거야. 엄마는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네가 행복하면 좋겠어. 제발 엄마한테 돌아와. 집에 와서 밥 먹자. 순영은 그 편지를 민수의 베개 밑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새벽 4시에 일어나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날 저녁 민수가 일찍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순영이 고개를 돌렸을 때 민수의 두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은 흔적이었습니다. 민수는 현관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으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요. 14살 소년의 울음은 거칠고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그동안 삼켜왔던 외로움과 분노와 사랑이 모두 뒤섞여 있었습니다. 순영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말없이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그 밤 모든 것이 녹아내렸습니다. 민수의 단단했던 벽이, 순영의 참아왔던 눈물이, 두 사람 사이에 쌓여있던 말 못한 감정들이 모두 다음 날부터 민수가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순영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쌀 씻을게. 서툰 손으로 쌀을 씻고 국냄비에 물을 올리는 14살의 뒷모습을 보며 순영은 소리 없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학교에서 싸움을 그만두었고 동생들의 숙제를 다시 봐주기 시작했고 가게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며 순영의 허리를 대신했습니다. 편지 한 장이 소년의 시간을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그 편지 한 장이 민수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변화는 동생들에게까지 파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큰형이 새벽에 일어나 쌀을 씻는 모습을 본 둘째 지영이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엄마, 나는 설거지 할게. 12살 소녀의 작은 손이 그릇을 닦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셋째 현우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넷째 은지는 동생 소희의 머리를 묶어주었고 막내 소희는 신발장 앞에서 형제들의 운동화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이 달라진 것을 보고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자리를 찾아간 것입니다. 순영은 그 광경을 부엌 문 앞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울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배운 것은 교과서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갈라진 손을 보며 배웠고 형의 눈물을 보며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함께 이겨내는 것이라는 걸 5 아이는 말이 아닌 삶으로 익혀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민수가 중학교 기말고사에서 반 열등 안에 들었습니다. 성적표를 내밀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해서 꼭 대학 갈게. 순영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더 이상 주먹을 쥐기 위한 손이 아니었습니다. 연필을 잡기 위한 손이었습니다. 연필을 잡기 위한 손. 그 손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 그때의 순영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들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 그 눈빛 속에 더 이상 분노가 아닌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았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그 단단함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씩 증명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새벽을 놓지 않았습니다. 순영이 반찬 가게 준비를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면 민수는 이미 부엌 식탁에 앉아 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아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고 순영은 그 그림자를 밟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부엌을 지나갔습니다.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켠 불빛이었으니까요. 민수의 성적은 한 학기 올라갔습니다. 반에서 열등이던 것이 5등이 되었고 5등이 3등이 되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전교 열등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순영을 불러 말했습니다. 민수가 의대를 가고 싶다고 합니다. 솔직히 형편이 되시겠습니까? 순영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원하면 제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방법은 몸이었습니다. 반찬 가게 외에 새벽 청소 일을 하나 더 시작했고 주말에는 결혼식장 주방 보조로 들어갔습니다. 잠을 4시간 이상 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순영의 손은 더 거칠어졌고 허리는 더 굽었지만 민수의 참고서는 한 권씩 늘어갔습니다. 민수는 그 참고서들이 어떤 값으로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이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도 허투루 넘기지 않았습니다. 고3 겨울 민수가 의과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집에 들어왔을 때 순영은 반찬 가게에서 물을 썰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 칼을 내려놓고 돌아본 순영의 앞에서 민수가 울고 있었습니다. 21살의 청년이 14살 때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의사 되면 엄마 손 제일 먼저 고칠 거야. 엄마 갈라진 손 내가 꼭 고칠 거야. 어린 시절에 했던 말을 민수는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영은 무가 담긴 물에 젖은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차가운 손이 아들의 뜨거운 눈물과 만나 미지근해졌습니다. 장학금으로 입학하고 장학금으로 졸업한 민수는 외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반찬 가게 아들이 흰 가운을 입기까지 그 길 위에는 언제나 순영의 갈라진 손이 놓여 있었습니다. 둘째 지영이는 다른 길로 걸어갔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순영의 반찬 가게에서 자랐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가게로 와서 숙제를 하고 숙제가 끝나면 어머니 옆에 앉아 양념을 만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고춧가루와 젓갈의 비율을, 간장과 설탕의 균형을 지영이는 교과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손끝에서 배웠습니다. 엄마, 이거 소금 조금만 더 넣으면 안 돼? 13살 때 처음으로 한 그 말에 순영이 놀랐습니다. 맛을 볼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지영이는 조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여러 식당에서 경험을 쌓았고 30살에 자신의 한식당을 열었습니다. 메뉴판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식당의 모든 레시피는 어머니의 반찬 가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순영의 된장찌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요리가 유명 맛집 프로그램에 소개되었고 사람들은 그 깊은 맛의 비밀을 물었습니다. 지영이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비밀은 없어요. 그냥 엄마가 해주던 그 맛이에요. 가난했기 때문에 더 정성을 들여야 했던 그 맛이요. 셋째 현우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나무 조각을 주워와 깎고 종이로 건물을 접고 어디서 주워온 목과 판자로 동생들의 장난감을 만들었습니다. 순영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아렸습니다. 동현이가 목수였기 때문입니다. 떠나간 아버지의 손재주가 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흘러든 것입니다. 하지만 현우는 아버지의 손재주만 물려받았을 뿐 아버지의 무책임함은 닮지 않았습니다. 건축학과에 진학한 현우는 졸업 작품으로 작은 주택 한 채를 설계했습니다. 교수가 물었습니다. 이 집은 누구를 위한 집입니까? 현우가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를 위한 집입니다. 평생 새방과 반지하에서 사신 어머니가 처음으로 햇빛이 드는 거실에 앉을 수 있는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 설계도면은 학과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현우는 신진 건축가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그의 설계 철학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 따뜻한 공간, 돌아갈 수 있는 공간. 순영이 반지하 단칸방에서 5아이를 품었던 그 온기가 현우의 건축 안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넷째 은지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말이 없고 웃음이 적고 하지만 눈이 깊었습니다. 순영이 아무리 바빠도 잠자리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은지는 그 시간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로 듣는 이야기 속에서 은지는 세상을 배웠고 사람을 배웠고 따뜻함을 배웠습니다. 교육학을 전공한 은지는 졸업 후 화려한 학교가 아닌 곳을 선택했습니다.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작은 대안학교의 교사가 된 것입니다.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왜 하필 거기냐고, 더 좋은 곳이 많지 않느냐고. 은지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책 읽어줄 때 엄마도 피곤했을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눈이 감길 텐데도 한 페이지를 더 읽어줬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한 페이지를 더 읽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은지의 교실에서 아이들은 책을 읽었고 글을 썼고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막내 소희는 가족의 기억을 가장 많이 간직한 아이였습니다. 가장 어렸기 때문에 가장 많이 지켜보았고 가장 많이 기억했습니다.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는 소리, 형이 울던 밤, 언니가 설거지하던 뒷모습, 오빠가 나무를 깎던 손, 다른 언니가 책을 읽어주던 목소리. 소희는 그 모든 것을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 문예창작을 전공한 소희는 26살에 첫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어머니의 삶을 소재로 한 이야기였습니다. 한 여자가 임신한 몸으로 버림받고 5아이를 홀로 키우며 반찬 가게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그래도 잠자리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다는 이야기.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갈라져 있었지만 그 손이 만든 세상은 갈라지지 않았다. 그 소설은 신인문학상을 수상했고 심사위원은 이렇게 평했습니다. 이 소설에는 꾸며낸 감동이 없다. 살아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진실이 있다. 5아이가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기 시작했을 때 순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갈라진 손도, 굽은 허리도, 잠 못 이루던 수천 개의 밤도 모두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운명은 아직 한 가지 만남을 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영이 예상하지 못한 계절에,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찾아왔습니다. 소희의 소설이 문학상을 받은 해, 가을, 시상식이 서울의 한 대형 서점에서 열렸습니다. 5아이가 모두 모였습니다. 민수는 병원에서 급히 달려왔고, 지영이는 식당 문을 일찍 닫았고, 현우는 현장을 빠져나왔고, 은지는 아이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올라왔습니다. 순영은 아이들이 마련해준 새 옷을 입고
객석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갈라진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소희가 단상에 올라 수상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제 어머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객석을 향해 고개를 숙인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사람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순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시선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객석 뒤편, 서점 기둥 뒤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섞인 머리카락, 깊이 팬 주름, 한때 넓었을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두 손이 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현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자신이 버린 여자가 다섯 아이의 박수 속에 앉아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흘러내린 것이 후회였는지, 부끄러움이었는지, 아니면 그 두 가지가 뒤섞인 이름 없는 감정이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동현은 기둥 뒤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서 울고 있는 소희, 객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순영, 그리고 그 곁을 빈틈없이 둘러싼 4명의 자녀들. 그 풍경은 동현에게 하나의 거울이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선명하게 비추는, 차마 깨트릴 수도 없는 거울. 동현의 10년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순영을 떠난 그해 겨울, 동현은 미연과 결혼했습니다. 미연의 아버지는 중견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동현은 그 회사의 한 자리를 약속받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꿈 같았습니다. 넓은 아파트, 새 차, 처가에서 건네주는 법인카드. 시장 골목에서 고기 냄새를 맡으며 살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동현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으려 했습니다. 순영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그 믿음으로 기억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처가의 돈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달려 있었습니다. 미연의 아버지는 동현을 사위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시키는 일은 허드렛 일에 가까웠고 가족 모임에서 동현의 자리는 늘 구석이었습니다. 미연도 달라졌습니다. 연애 시절의 다정함은 결혼과 함께 사라졌고 남은 것은 친정 식구들 앞에서 동현을 깎아내리는 차가운 말투뿐이었습니다. 당신이 뭘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 말은 칼날처럼 동현의 자존심을 베어갔습니다. 결혼 3년째 되던 해, 동현은 처가의 도움 없이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식자재 유통회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순영에게 배운 것들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장 사람들과 말 섞는 법, 물건의 품질을 눈으로 가늠하는 법. 그러나 동현에게는 순영이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는 힘,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는 절박함,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 동현은 빠른 돈을 좇았고 무리한 투자를 했고 사람을 잘못 믿었습니다. 사업은 2년을 넘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빚만 남았습니다. 미연과의 관계는 그때부터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처가에서는 더 이상 동현을 거들떠보지 않았고 미연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동현은 버텼습니다. 이혼하면 자신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연의 아버지가 변호사를 보냈고 동현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 채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결혼할 때 가져온 것이 없었으니 나갈 때도 빈손이었습니다. 37살의 겨울이었습니다. 그 뒤로 동현은 떠돌았습니다. 일용직을 전전하고 고시원에서 잠을 자고 술로 밤을 버텼습니다. 한때 넓었던 어깨가 좁아지고 꼿꼿하던 등이 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긴 추락의 어느 지점에서 동현은 순영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그 다음에는 자주, 나중에는 거의 매일. 만삭의 배를 안고 자신을 붙잡던 순영의 손, 문 앞에서 돌아서지 못하던 순영의 발, 그리고 자신이 끝내 돌아보지 않았던 그 뒷모습. 동현은 술을 마실 때마다 그 장면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것은 기억이 아니라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서점 앞을 지나다 우연히 걸음을 멈춘 것입니다. 대형 현수막에 적힌 글씨. 제13회 한국문학상 수상작 김소희 작가. 김소희. 그 성이, 그 이름이 동현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혹시, 설마. 그 두 글자가 동현을 서점 안으로 이끌었고 기둥 뒤에 선 동현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자신이 버린 세계의 완성된 모습이었습니다. 순영은 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늙음은 동현의 늙음과 달랐습니다. 순영의 주름에는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있었고, 순영의 눈에는 자식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한 빛이 있었습니다. 동현은 그 빛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눈에는 그런 빛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가 순영의 어깨에 자켓을 걸쳐주었습니다. 지영이가 순영의 손을 잡고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현우가 순영의 등 뒤에 서서 사진을 찍어주었고, 은지가 순영의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단상에서 내려온 소희가 순영을 안았습니다. 5 아이가 어머니를 둘러싼 그 원 안에는 동현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아니, 한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스스로 걷어찬 것은 동현 자신이었습니다. 동현은 서점을 빠져나왔습니다. 다리가 풀려 몇 걸음 가지 못하고 건물 모퉁이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보도블럭 위에 무릎을 꿇은 채 동현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 쳐다보고 지나갔지만 동현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는 오직 한 가지 장면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순영이 웃고 있는 장면, 아이들이 순영을 둘러싸고 있는 장면, 그리고 그 원 바깥에 서 있는 자기 자신. 내가 버린 게 뭐였을까? 동현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돈이었나? 아니, 돈은 미연에게도 있었다. 편안한 삶이었나? 아니, 처가에서 보낸 나날은 편안함과 거리가 멀었다. 내가 버린 것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내가 버린 것은 내 아이들이었다. 내가 버린 것은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진짜였던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쫓아간 것은 헛개비였다. 돈이라는 이름의 헛개비, 편안함이라는 이름의 헛개비. 결국 나는 진짜를 버리고 가짜를 잡은 것이다. 동현의 볼을 타고 흐른 눈물은 차가운 바닥 위에 떨어져 작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그 얼룩은 금방 마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현의 가슴에 새겨진 후회는 마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10년 전 그 문을 나서던 순간 자신은 인생에서 가장 큰 도박을 했고 가장 처참하게 졌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시간 앞에서 동현은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자신이 나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나쁜 사람,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한참을 울고 난 뒤 동현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점 안에서는 여전히 박수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동현은 그 소리를 등 뒤로 하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구부정한 등, 힘없는 걸음. 가을 해가 기울어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지만 동현의 그림자는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의 그림자였습니다. 태수의 눈물을 순영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 필요도 없었는지 모릅니다. 순영의 세계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으니까요. 5 아이와 함께 자신의 2 손으로 쌓아 올린 세계. 그 안에 동현의 자리는 없었고 순영은 그것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순영의 앞에 예상치 못한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순영은 그 손글씨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기까지 순영에게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의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여기저기 번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눈물 위에 글씨를 쓴 흔적이었습니다. 순영에게 이 편지를 쓸 자격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읽지 않고 버려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하고 싶었습니다. 소희의 수상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점 앞을 지나다 우연히 그 자리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는 당신을,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가 10년 전에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비로소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늦었는지, 얼마나 가벼운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아이들에게, 내가 지켜야 했던 모든 것에게 미안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만나고 싶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만은 진심입니다. 순영은 편지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종이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아주 오래전에 아물었다고 생각한 상처 위로 바람이 한 줄기 스쳐 지나가는 듯한 서늘함이 있었습니다. 순영은 그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 아이들이 올 저녁 식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영의 하루는 여전히 순영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랍 속에 넣어둔 편지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방 안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글씨가 떠올랐고 눈을 뜨면 천장 위로 10년 전의 풍경이 그림자처럼 번졌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이라고, 아물 대로 아문 상처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편지 한 장이 그 오랜 다짐을 조용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둘째 날 밤에도, 셋째 날 밤에도 순영의 눈은 쉽게 감기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억은 순서를 무시하고 밀려왔습니다. 빗속에 혼자 서 있던 만삭의 자신, 배 위에 두 손을 얹고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아 울던 25살의 자신. 그때 세상은 얼마나 컸고 자신은 얼마나 작았는지. 새벽 3시에 아이를 업고 시장 골목을 걸어가던 자신의 등이 보였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등을 타고 내려오고 발밑에는 아직 녹지 않은 서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혼자 치르던 날,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도 울지 못했던 자신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아서, 무너지면 아이들까지 함께 쓰러질 것 같아서. 이를 악물고 상주 자리를 지켰던 그 밤의 추위가 10년이 지난 지금도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순영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했다. 진심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미안함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정말 내게 향한 것일까? 아니면 자기 마음의 빚을 덜기 위한 것일까? 순영은 답을 내리지 못한 채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순영은 아이들에게 편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일부러 자리를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말 저녁 아이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순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수에게서 편지가 왔다고, 미안하다는 편지였다고. 식탁 위에 짧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큰아들 민수였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용서요?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밑바닥에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빈자리를 온몸으로 견뎌야 했던 아이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아버지 직업을 적는 칸을 빈칸으로 남기던 날들. 운동회에 아버지 대신 어머니가 오면 고개를 숙이던 날들. 민수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편지 한 장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수지는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다고. 만나고 싶으시면 만나시고, 만나고 싶지 않으시면 그것도 괜찮다고. 수진의 눈에도 물기가 어렸지만 그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막내 시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오가는 말들을 조용히 듣고만 있던 시우가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편해지는 쪽으로 하세요. 그 한마디가 식탁 위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민수도, 수진도, 준혁도, 소희도 막내의 말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우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안에는 어머니가 무슨 선택을 하든 자신들은 곁에 있겠다는 무언의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영은 서랍을 열어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편지를 접으며 생각했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상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순영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더 고민했습니다. 새벽마다 눈이 떠졌고 창밖의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는 것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무거운 것을 언제까지 들고 갈 것인가? 미움이라고 부르기엔 이미 식어버린,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은 이 감정을. 등에 진 보따리를 내려놓으면 아픈 것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것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손이 쉽게 놓이지 않는 것은 그 보따리가 곧 자신의 역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면 자신이 겪은 일들마저 가벼워지는 것 같아서. 하지만 어느 새벽 순영은 깨달았습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용서한다고 해서 그때의 고통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더 이상 오늘을 잠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마지막 남은 짐을 내려놓는 일이라는 것을. 순영은 태수에게 짧은 연락을 보냈습니다. 한번 만나자고. 약속 장소는 동네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순영이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들어와 나무 탁자 위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순영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긴장하지 않으려 했지만 찻잔을 감싼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순영은 그를 보았습니다. 10년 전 양복을 차려입고 차에 짐을 싣던 그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머리에는 흰 것이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이 깊은 주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이 달랐습니다. 그때 그 눈에는 자신감과 욕망이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 그 눈에는 후회와 피로만이 고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순영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눈물이 태수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어깨를 떨었습니다. 찻집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순영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놀랍게도 가슴속에서 아무것도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증오도, 통쾌함도, 연민조차도 아닌 아주 고요한 수면 같은 것이 마음 안에 잔잔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순영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원망은 이미 오래전에 내려놓았어요. 태수가 고개를 들어 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영의 얼굴에는 미움도 없었고 용서를 베푸는 자의 우월함도 없었습니다. 다만 긴 세월을 온전히 통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느라 내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려놓은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순영은 그가 울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의 눈물이 무엇을 씻어낼 수 있는지는 순영이 알 바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순영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작은 매듭 하나가 소리 없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움도 아니고 집착도 아닌 이름 붙일 수 없던 그 무엇이 마침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찻집을 나서며 순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늦가을의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수십 년간 어깨를 짓누르던 무언가가 바람처럼 흩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폐 깊숙이까지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깊이 숨을 쉰 것이 얼마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같은 길, 같은 보도블럭, 같은 가로수였는데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서 계절의 냄새가 났습니다.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아니, 느낄 여유가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마음 한쪽에 무거운 것을 품고 살면 세상의 작은 아름다움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법이니까요. 집에 돌아오니 아이들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순영의 얼굴을 보자마자 다섯 아이 모두 무언가를 알아챈 듯 했습니다. 민수가 먼저 일어나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까까지의 격분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아들의 눈에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만이 고여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엄마? 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는 말 대신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를 본 아이들의 표정이 하나둘 풀어졌습니다. 수진이 차를 내왔고 시우가 어머니의 외투를 받아 걸었습니다. 준혁이 의자를 빼주었고
소희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도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순영은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었지만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결국 이 아이들이었다고. 그리고 그것은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단단한 것이었다고. 그날 이후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제대로 흐르기 시작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과거라는 무거운 대들 내려놓은 순영의 삶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깊어졌고 잠이 편안해졌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가슴 한쪽이 따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순영은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셋째 아들 준호가 직접 설계한 작은 양옥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집이었지만 그 안에는 5 자녀의 마음이 곳곳에 스며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큰딸 수진이 가져다준 텃밭이 있었습니다. 상추며 고추며 방울토마토가 계절마다 푸르게 자라났고 순영은 매일 아침 그 작은 밭에 물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흙을 만지는 손끝에서 살아있다는 감각이 전해져 왔습니다. 거실 책장에는 막내 시우의 책이 꽂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소설부터 가장 최근에 나온 에세이집까지 시우가 낸 책마다 첫 장에는 같은 헌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벽 한쪽에는 셋째 딸 은지의 제자들이 보낸 편지와 그림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감사의 말들이 은지가 교단에서 어떤 교사인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관 옆에는 큰아들 민수가 만들어준 나무 신발장이 놓여 있었는데 투박하지만 단단한 그 가구는 꼭 민수의 성격을 닮아 있었습니다. 이 집은 순영의 집이면서 동시에 5 아이 모두의 집이었습니다. 누구든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곳. 그래서 이 작은 양옥집은 늘 따뜻했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이 집에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5 자녀와 그들의 배우자,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이면 작은 거실은 발 디딜 틈이 없었지만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순영은 토요일 저녁부터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생선을 굽고 김치전을 부쳤습니다. 아이들은 매번 하지 마시라고, 시켜 먹자고, 우리가 할 테니 쉬시라고 말했지만 순영은 듣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리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영에게 기쁨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이 차린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밥상 위로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민수가 아버지 같은 목소리로 조카들을 혼내는 척하면 아이들이 까르르 웃었고 수진이 반찬 하나하나에 정성 들여 감탄하면 순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아이들은 돌아가며 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준호의 손은 크고 따뜻했고 은지의 손은 부드러웠고 시우의 손은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에게 매달려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순영은 아이들의 머리를 쓸어넘기며 예지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호랑이와 곶감 이야기를, 해님 달님 이야기를, 그리고 가끔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아주 가난하지만 용감한 엄마가 있었는데 그 엄마에게는 5명의 보물이 있었단다. 손주들은 그 보물이 뭐냐고 눈을 반짝이며 물었고 순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 아빠, 너희 엄마, 너희 삼촌, 너희 이모, 너희 막내 삼촌이란다. 세월이 지나며 순영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선명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순영은 가끔 마당 텃밭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지나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던 날의 충격, 낯선 도시에서 5 아이를 안고 서 있던 막막함, 새벽마다 일어나 일하러 나가던 몸의 피로, 아이들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잠을 줄이던 밤들. 그 모든 것이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재료였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나누는 마음의 깊이에 있다는 것을 순영은 알게 되었습니다.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받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그 마음이 오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습니다. 순영이 가진 것은 언제나 적었습니다. 하지만 나눌 마음만은 언제나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5 아이에게 전해졌고 아이들은 그것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유산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더 단단한 시작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바닥을 치고 나면 올라갈 일만 남는다는 말이 있지만 순영의 경우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바닥을 친 것이 아니라 바닥 아래로 더 내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일어선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5아이의 얼굴, 5아이의 웃음, 5아이의 미래. 그것이 순영을 다시 일어서게 만든 힘이었고 그 힘은 세상 어떤 것보다 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 실은 내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던 삶이 끝나고 비로소 자기 자신의 두 발로 서게 된 것이니까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원망은 이제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 아픔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지금의 아이들도, 지금의 이 따뜻한 집도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어느 늦은 오후, 순영은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 끝에서부터 번져와 거실 안까지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 순영의 주름진 손등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순영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엄마였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어머니입니다. 그 말에는 과장도 겸손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실만이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시작해 아이들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사랑뿐이었는데 그 사랑이 아이들 안에서 자라 이렇게 크고 단단한 나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은 세상 그 어떤 재산보다 위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시간이 지나도 닳지 않는 것,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어머니라는 이름이 가진 기적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막내 시우의 새 소설이 출간되었습니다. 시우가 직접 집으로 가져온 책을 순영에게 건넸습니다. 순영은 안경을 쓰고 천천히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시우가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영의 눈이 마지막 문장 위에 멈추었습니다. 어머니는 빈손으로 시작하셨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남기신 분입니다. 글자가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안경 너머로 흘러내렸습니다. 순영은 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고난과 상처와 외로움을 지나 용서와 화해를 거쳐 마침내 도착한 이 자리. 5아이의 사랑 속에서 순영은 자신의 삶이 결코 불행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아니, 이토록 충만한 삶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서서히 보랏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순영의 미소 위로 고요한 평화가 내려앉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용서하고 자녀들의 효심 속에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달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석양빛 속에서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막이 내린 자리에 새로운 이야기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우의 소설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어느 독자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어머니의 목소리에 그만 울어버렸다고. 또 어느 독자는 책을 읽고 난 뒤 고향집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시우는 그 편지들을 모아 순영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가 다른 가족들도 다시 이어주고 있어요. 순영은 그 편지들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에도 의미가 있었구나. 한 사람의 눈물이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살아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순영의 텃밭에는 다시 새싹이 돋았습니다. 여름이면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가득 찼고, 가을이면 은지가 보내준 편지가 벽에 하나 더 걸렸고, 겨울이면 5자녀가 따뜻한 밥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계절은 돌고 사랑은 이어지고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순영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요해졌을 뿐입니다. 가장 깊은 강물이 가장 조용히 흐르듯 가장 단단한 사랑도 가장 고요한 법이니까요. 그 고요함 속에서 순영은 오늘도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 위로 번지는 미소 하나가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